예. 어제도 같은 실수를 해서 한 30분 동안 녹화를 못 했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제 로그인한 다음에 잠깐 정지를 해놓는데, 왜냐면 그 앞부분 나중에 이제 편집할 때 잘라내야 돼서 귀찮아가지고, 강의 시작할 때 다시 클릭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윤 같은 경우에도 경쟁 시장에서는 이제 이윤이 0이 되고요. 이윤이 조금이라도 존재하면 이제 free entry, free exit을 우리가 가정하기 때문에 barriers to entry 보시면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아서 뭐 누구나 이윤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누구라도 손실을 보고 있다면 그러면 시장을 나가면 되니까요. 이윤은 이제 제로로 수렴할 텐데 반대로 모나폴리의 경우에는 이제 모나폴리스트가 일정한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모나폴리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들을 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모나폴리스트가 어떻게 이윤극대화 문제를 해결하는지 후반부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죠. 모나폴리스트는 진입장벽으로 인해서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됩니다. 진입장벽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 산업 혹은 시장에 들어오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어떤 그런 다양한 굳이 이걸 어떤 그 물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형, 무형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우리가 진입장벽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못 들게 하고 이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시장 지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진입장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진입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적 경쟁자들이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그런 장애물들을 일컫는 표현이에요. 진입장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뭐 법, 제도에 따른 시장 지배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연 발생적인 시장 지배력인데요. 이렇게 해서 진입 장벽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이제 독점력을 갖게 되면 이제 그러한 독점을 우리가 독점 기업을 혹은 독점 시장을 자연 독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리걸 마켓 파워라고 하는 것은 법과 제도,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진입 장벽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시장 지배력을 기업이 갖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의 기업이 어떤 하나의 기업이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추럴 마켓 파워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시장 지배력인데,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어떤 진입 장벽을 통해서 기존에 하나만 존재했던 어떤 기업이 얻게 되는 시장 지배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다양한 거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진입장벽이라고 하는 건 뭐 기본적으로 내가 이 산업에서 혼자만 존재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기업들이 저를 보고 나도 들어가면 이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그런 형태의 진입장벽을 우리가 계속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그젬플들은 계속해서 나오니까 보시죠. 첫 번째 이제 리걸 마켓 파워라고 하는 것은 법과 제도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기업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진입 장벽은 아니고요.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엔트리 배리어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진입 장벽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이제 보호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업이 하나일 때 독점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개의 기업이 존재하는 산업도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문득 드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금융업이에요. 뱅킹 인더스트리는 기본적으로 과점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부모님 돈이 많아서 여러분도 돈이 많아서 은행업을 시작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쉽게 은행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은행 어카운트는 개설할 수 있지만 은행을 만들 수는 없어요. 정부에서 강하게 금융위원회 이런 데서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많다 그래서 금융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뭐 사채 시장에서 돈을 굴릴 수는 있겠지만 융통할 수는 있겠지만 은행을 차릴 수는 없어요. 그 법과 제도로 정부가 진입장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들이 어떨 때는 손실을 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상당한 영업이익을 얻는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진입장벽을 정부가 금융업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진입장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 뉘앙스가 약간 부정적이라는 거 느끼실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형태의 진입장벽은 하나는 이제 특허고요. 페이턴트고 두 번째는 저작권입니다.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특허는 뭐 어떤 기업이나 어떤 개인에게 정부가 그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그젠플에서 또 나오겠지만 쉐어링 플로우라고 하는 제약회사가 있고 이 제약회사가 예전에 클레리틴이라고 하는 알러지 약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보통 이런 약을 만들면 대체적으로 한 20년 동안 특허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제약회사가 이 약을 베껴서 또 다른 이름으로 클레리티 뭐 이렇게 해서 약을 판매할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제도겠죠. 뭐 백신 같은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같은 경우에도 다 특허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그 도스를 한 도스 만드는 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어요. 이제 대충 어떻게 만드는지도 다 알 거예요. 제약회사들이 서로 어떻게 개발했는지. 다만 이제 베껴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면 특허 침해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용을 물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최근 이런 이슈들 과연 이걸 특허로 보호해 줘야 되는가? 그렇잖아요. 인류의 생명이 걸려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럼 어디까지 보호해 줘야 될 것이냐 뭐 등등등. 그러면 특허를 얻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투입한 이런 제약회사들 뭐 모더나라든가 파이저라든가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많은 이야기들을 한번 많은 뭐 이슈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볼 만한 이슈들이겠죠. 저작권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렇죠? 뭐 지적 재산에 대해서 정부가 부여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겠죠. 배타적인 권리. 뭐 창작물, 예술 창작물, 뭐 책, 뭐 음악 이런 것들, 그림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보통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저도 자세히는 잘 몰라요. 이쪽 분야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특허보다 훨씬 더 기간이 깁니다. 뭐 어떤 건 80년, 어떤 건 100년 이렇게 가는 것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특허라든가 저작권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창작자, 개발자의 그러니까 이익을 보호해 준다는 측면에서 유용한 도구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없기 때문에 쉐어링 플로우가 클레리틴이라고 하는 뭐 알러지 약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좋은 음악을 좋은 음원을 제작한 어떤 제작자라든가 혹은 뭐 가수라든가 혹은 뭐 저술가라든가 아니면 예술 창작품이라든가 혹은 뭐죠 저기 뭐 이모지 같은 거, 이모티콘 같은 거, 우리가 뭐 텍스트 메시지 같은 거 보낼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모지라든가 이런 것들, 뭐 보호받지 않는다면 뭐 누구나 가서 베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원하면 내가 만드는 물건에다가 그런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뭐 스누피 같은 거, 뭐 찰리 브라운 스누피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제가 판매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그게 이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누피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뭐 라이언이라든가 이런 카카오 프렌즈 이런 친구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사실 똑같은 다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더 높은 가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요. 그래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물론 이제 그런 캐릭터가 들어가 있고 뭐 그런 존재하지 않았던 신약이 개발된다면 이제 그 자체로부터 얻는 편익이 굉장히 많겠지만 이제 우리가 비교하고 싶은 것은 그런 편익의 문제가 아니고요. 만약에 그걸 누구라도 생산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걸 이제 누구나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지금 한국 사회 사실 우리도 좀 굉장히 고통스럽긴 하지만 다른 국가들 사례 보면 또 거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많은
소중한 생명을 우리가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 사실 더 낮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예, 그것이 뭐 옳다, 그것이 뭐 정의다, 공정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상황과 한번 이제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독점에 대한 문제와 독점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를 이제 비교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제 소비자들은 당연히 더 높은 가격을 지금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편익이 많이 줄어들 것이고요. 그래서 월서프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제가 얘기했던 페이턴트라든가 카피라이트와 관련해서 물론 뭐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카피라이트는 비교적 시간이 길지만 페이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짧은 경우 5년짜리도 있고요. 뭐 더 짧은 것도 있습니다만 뭐 10년, 20년 제약회사 같은 경우 보통 20년을 주니까 20년 뒤가 되면 뭐 어느 제약회사라고 하더라도 뭐 상관없이 뭐 클래리틴 같은 거 다 카피해서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뭐 저작권 혹은 특허 이런 걸로 보호해주지 않으면 누가 금방 베낄 수 있는 그런 창작물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겠어요. 그런 인센티브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법적인 보호라고 하는 것은 한 경제에 대해서 그 새로운 창작물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훌륭한 어떤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는데 그 소프트웨어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한다면 금방 모든 사람들이 그걸 카피해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한다면 제가 왜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것이며 어떤 프로그램을 왜 제가 개발을 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특허라든가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연구 개발을 통한 기술 발전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그 엔트리 베리어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 두 번째가 이제 뭐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두 가지 여기서 또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키 리소스를 확보한 경우, 그러니까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핵심 재료들, 핵심 소재라든가 뭐 재료들, 뭐 예를 들면 나중에 나오는데요. 그 주얼리 같은 거를 만드는 기업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주로 다이아몬드를 이용해서 주얼리를 만드는 기업을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그 기업이 다이아몬드 광산을 다 소유하고 있어요. 뭐 한 70%, 80%의 다이아몬드 광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런 그 기업은 다이아몬드와 관련된 주얼리 마켓에서 독점력을 가질 수 있겠죠. 엔트리 베리어를 확실히 가질 수 있습니다. 주얼리 시장에서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시장에서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 주얼리 마켓에서도 이제 비슷한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규모의 경제는 생산량을 늘릴 때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죠. 키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제품, 어떤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이제 재료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 뭐 최근에 그런 비슷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뭐 희유금속이라든가 희토류 같은 경우 뭐 어떤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에 수출하지 않겠다. 뭐 지금 이런 분쟁 비슷하게 확산되는 소식도 여러분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 이슈이기도 하죠, 그렇죠?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들이 서울에는 굉장히 많아서 뭐 한강변을 따라서 쫙 있으니까요. 뭐 예를 들면 이제 호수가 보이는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이제 아파트는 뷰가 좋으니까 레이크 뷰죠. 뷰가 좋으니까 더 높은 그 임대료, 뭐 전세면 전세, 월세면 월세 더 높은 임대료를 낼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호수가 보이는 레이크뷰 아파트를 통째로 다 소유를 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렌탈 마켓에서 상당한 그 마켓 파워를 행사할 수 있겠죠. 자기가 그 임대료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경쟁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렌탈 마켓과 실제로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파트를 렌트해 주는 거잖아요. 그 렌탈 마켓과 소유하는 마켓은 우리가 보통 구분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렌탈 마켓의 핵심 재료가 되는 건 아파트를 렌트해 주려면, 빌려 주려면 전세든 월세든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드비어스 같은 경우 뭐 굉장히 큰 다국적 기업이고 주로 이제 다이아몬드와 관련된 주얼리를 뭐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죠. 80%에 해당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이제 다이아몬드 광산의 80%를 이제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다이아몬드와 관련된 주얼리 마켓에서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할 것이다. 행사하고 있죠. 행사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추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는 개인의 역량, 어떤 전문 지식이라든가 개인의 역량 같은 것들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 지금은 뭐 엄청난 기업이 됐지만 한 20여 년쯤 전에 20여 년쯤 전 조금 더 됐나요? 한 25년쯤 전에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 두 사람이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 서치 엔진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 엔진, 당시에는 뭐 야후라든가 몇 개가 있었는데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라고 하는 서치 엔진을 개발을 해서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이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관련된 검색어들을 서치해낼 수 있는 좋은 서치 엔진을 개발을 해서 지금의 구글 컴퍼니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이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도 하나의 키 리소스가 될 수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실상 뭐 서치 엔진 시장에서는 구글을 당시 따라올 수 없었으니까요. 저도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이제 웹 브라우저 이렇게 딱 저는 이제 익스플로러 같은 거 쓰지 않고 다른 거 쓰는데요. 그 파이어박스라고 하는 넷스케이블 기반으로 한 웹 브라우저를 쓰는데 마이크로소프트를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서 그 클릭을 하면 첫 번째 그냥 블랭크 웹페이지 처음에 뜨는 웹페이지가 시작 페이지가 구글입니다. 20년 훨씬 전부터 20년 넘은 것 같아요. 구글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그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을 내가 확보하고 있는가도 하나의 시장 지배력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이용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제가 네트워크 외부성에 대한 정의를 하긴 할 텐데요. 네트워크 외부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네트워크 외부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요. 대표적으로 뭐 카카오톡, 그다음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제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뭐 이베이도 있을 수 있고, 뭐 트위터,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 등등등. 제가 잘 안 써서 잘 모릅니다. 이런 아마존 같은 경우에 이제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가치가 점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가치가 왜 높을까? 생각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혹은 카카오톡의 카카오 SNS의 가치가 왜 높을까?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이제 네트워크 외부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용자들이 그것을 이용하는가. 여러분도 어떤 SNS를 사용할지를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바텀 라인은 나한테 그게 정말 좋은가라기보다는 그게 나한테 좋은가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SNS를 이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게 바로 이제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용자들이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사실 경쟁하기 어렵죠. 새로운 SNS 플랫폼을 만들어서 페이스북과 경쟁을 한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겠죠. 뭐 카카오톡과 경쟁을 한다? 예, 저는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시도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나중에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뭐 저보다 더 잘 아는 전문가들이 훨씬 많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그먼트를 잘 찾는 거야. SNS와 관련돼서 세그먼트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대, 지금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어떤 공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청소년기 시절에는 이제 부모와 다른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여러 가지 저항감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의 감시 이런 것들을 좀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부모가 접속하지 않는 그런 소통 창구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잘 키워가면 그 사람들이 지금 10대 해당하는 이제 청소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그 플랫폼에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잘 관리를 할 수 있다면. 그런 방식으로 시장을 이제 니치 마켓이죠. 예,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오랜 시간과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하겠죠. 근데 페이스북과 경쟁하는 건 제 생각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제 규모의 경제인데요. 규모의 경제는 생산량이 늘어날 때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경우 우리가 규모의 경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생산량이 지금 이 그림에서처럼요. 지금 이 구간에서만 규모의 경제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생산량이 더 늘어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고 있으면 그 구간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당연히 없는 거죠.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어떤 생산량의 범위 내에서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산량이 증가할 때 평균 비용이 하락한다면 규모의 경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생산량을 늘릴 때 자신의 평균 비용이 하락한다면 그 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갖는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다시 안 쓰겠습니다. 또 고쳐 써야 되니까. 어떤 기업이 생산량을 늘릴 때 자신의 평균 비용이 하락한다면 그 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갖는다. 혹은 뭐 그 기업에게 규모의 경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균 비용은 당연히 한계 비용, 마지널 코스트는 당연히 낮아야 되고요. 반드시 밑에 있어야 되고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평균 비용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생산하면 더 많이 생산할수록 평균 비용은, 그러니까 평균 단가는, 생산 단가는 계속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생산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 비용인데 그 한계 비용은 일정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평균 비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장 좋은 예가 코로나 백신이에요. 백신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백신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이걸 처음에 한 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밀리언 달러가 들어가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한 도스를 딱 만들었을 때 한 도스니까 평균 비용이 나누기 1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간 모든 비용이 바로 평균 비용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한 도스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투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미 이제 연구개발에 엄청난 비용을 투입했으니까 한 도스 한 도스 계속 추가로 생산하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한계 비용인데 이 한계 비용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생산하면 많이 생산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초기에 엄청난 비용을 투입했기 때문에 평균 비용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러한 재화 혹은 서비스, 대표적으로 백신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이제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여러 기업이 나누어서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한테 몰아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모더나나 파이저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기업들이 사실 조금씩 다 다른 백신을 개발해서 생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해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 백신들이 다 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똑같이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백신을 개발한 거예요. 그럼 결국은 시장을 이제 나눠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제약회사들이 더 많았다고 한다면 어떨까? 그러면 시장을 이제 몇 %씩 나눠 가질 거예요. 백신 시장을. 코로나 얘기하니까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긴 하는데 좀 뭐 그냥 일반적인 백신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생명을 잃고 있는데 좀 그러네요. 좀 조심스럽긴 하네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똑같은 백신이라고 하는 걸 여러 기업들이 엄청난 비용을 투입을 해서 생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몇 개의 기업들이 다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5개 기업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이제 시장을 마켓쉐어를 비슷하게 나눠 가졌는데 다 여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5개 기업이. 그러니까 이게 과연 좋은 것인가? 아니면 한 개의 기업한테 다 몰아주는 것이 좋은가? 그럼 이제 5배 하면 되겠죠. 여기에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은가? 지금 평균 비용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면적을 계산해 보시면 이게 총 비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총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5개를 이 사각형이 5개가 있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 사각형이 5개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5개의 제약회사가 백신을 만들었을 때 총 비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생산을 할 때 각각 5개가 20%의 마켓쉐어를 가지고 생산할 경우에 발생하는 총 비용입니다. 편의상 한 국가라고 생각하세요. 지구상으로 생각하면 너무 문제가 커지니까 한 국가 내에서 백신의 마켓쉐어를 이렇게 5분의 1씩 나눠 갖는 경우 그러면 총 비용이 이렇게 커지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 하나와 아니면 한 개의 기업한테 다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은 마켓쉐어 100%가 될 거고 그때 발생하는 총 비용은 요 밑에 사각형이 되겠죠. 어떤가요? 총 비용으로 비교해 보면 당연히 규모의 경제를 갖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기업들이 시장을 분할하는 것보단 하나의 기업한테 몰아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떤 기업이 우연히 먼저 그 시장에 들어가서 마켓 쉐어를 70%, 80%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시장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가격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 그 시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뭘 말씀드리고 있냐면 자, 우연히 이 어떤 약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시장이 전도 유망하다고 생각해서 어떤 기업이 1등으로 그 시장에 들어가서 뭐 약을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었는데 시장 지배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80%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기업이 처음에는 엄청난 연구개발비를 투입을 했겠죠. 지금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비용은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이제 특허, 뭐 저작권 이런 걸로 다 보호를 받고 있어요. 어떤 두 번째 기업이 동일한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투입을 해서 이 시장에 들어간다면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들어간 기업과 같은 평균 비용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생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마켓쉐어가 80%이기 때문에 새롭게 들어가는 진입기업의 최대 마켓쉐어는 20%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밖에 생산을 못할 거예요. 생산량을 더 늘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외에 수출하지 않는 이상은 국내 시장에서 이 마켓쉐어를 늘릴 수 없어요. 이미 80%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생산할 때 평균 비용은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이게 평균 비용이에요. 두 번째 진입한 기업, 신규 진입 기업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기업을 우리가 인컴번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컴번트가 이제 가격 경쟁을 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컴번트 입장에서는 생산 단가가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이미 80%의 시장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신규 진입 기업은 평균 비용이 이만큼이에요. 그럼 요 사이에서 가격을 이렇게 결정해 버리면 자기 평균 비용보다는 높지만 새롭게 자기 살을 깎아 먹는 행위이기도 해요.
하지만 새롭게 진입한 기업하고 가격 경쟁을 통해서 저 기업을 내쫓고 싶다면 살짝 가격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 진입 기업의 평균 비용보다 실제로 시장 가격이 낮기 때문에 신규 진입 기업은 이윤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먼저 들어가서 상당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이렇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다면 그 시장은 웬만해서는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형성된 독점 기업, 독점 시장, 독점 산업을 자연 독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하나의 기업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일 때, 그럴 때 나타나는 독점이 바로 자연 독점이에요. 제가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어떤 첫 번째 들어갔던 인컴번트 같은 형태의 제약회사가 바로 자연 독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예는 굳이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어요. 뭐죠 저기 그 수돗물 공급하는 회사 뭐 맨날 그 고지서 매달 한 번씩 날라오는데 이름은 자세히 보지도 않았어요. 이거 다 아시죠? 수도 서울 수도 무슨 공사인가요? 수도공사? 네. 그 다음에 도시가스. 그 다음에 이제 전력회사 한전, 캡코라고 하죠. 캡코. 자, 이런 회사들이 왜 자연 독점인가 생각해 보시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가스, 그 다음에 수도 이거 각 가정마다 공급하려면 일단 관을 깔아야 됩니다. 파이프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수돗물 공급하려면 수도관 매설해야 되고 도시가스 마찬가지입니다. 파이프 관 다 매설해야 돼요. 전기도 전선으로 전봇대 세워서 전기 다 연결해야 되잖아요. 자, 이거를 어떤 한 기업이 처음에 다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들어가는 기업이 하려면 똑같은 행위를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땅을 파서 관을 매설을 해야 되고 가스관 또 매설해야 되고 그래서 기업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과연 이득이 될까? 이미 첫 번째 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캡코에서 이미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80%, 90%예요. 그런데 두 번째 기업이 들어가서 새롭게 관을 다 매설을 하고 공급해봐야 실제로 시장 점유율이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이미 90%를 이들 세 개의 공사가 다 나눠 갖고 있는데 들어가 봐야 10%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높은 가격을 차지를 해야 돼요. 이런 기업들은. 두 번째 들어간 신규 기업들은 이미 엄청난 그 설비 투자를 하고 나서 각 가정들의 전기요금 차지해야 되고 수도요금 차지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가격이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먼저 들어간 기업들이 독점이 됩니다. 내추럴 모노폴리고요. 이건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처음에 들어간 기업이 여러분이 처음에 들어가서 인컴번트고 75%의 시장 점유율을 갖는 경우라고 생각해 보죠. 이제 경쟁 기업이 들어왔을 때 그 경쟁 기업은 25%의 시장 점유율 밖에 갖지 못하기 때문에 신규 진입 기업은 평균 비용이 이제 $15가 되고 이제 여러분은 이미 75%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균 비용이 이제 $10 정도가 된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건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내추럴 모노폴리스트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간단한 얘기를 제가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의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있는 그런 산업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생산량을 굉장히 많이 늘려놓은 상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뭐 두 번째 들어가는 사람이 비용 측면에서 경쟁을 한다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이미 사용자가 수억 명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SNS 시장에 들어가서 페이스북과 경쟁을 한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업이 조만간 나타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새로운 플랫폼 같은 것들을 장착해서 들어온다면 모르겠지만 글쎄요.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과 같은 경로로 성장을 해서 페이스북과 경쟁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다른 형태가 되겠죠. 뭐
예, 뭐랄까, 예를 들면 넷플릭스의 형태로 출연한 어떤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아마존 같은 형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것 같아요. 쿠팡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모르죠, 뭐. 예,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파트로 가서요. 독점 기업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저희 아파트 그 요즘 리모델링 많이 하는데 저희 집 아파트도 리모델링 하는데 혹시 공사하는 소리 들리세요? 안 괜찮죠? 안 들리시죠? 네, 다행이네요. 네. 저 집에서 강의하는데 학교 뭐 가기도 하지만 집에서 집에 훨씬 더 잘 돼 있어서 예, 집에서 강의를 하고요. 오늘은 뭐 그 학교에서 강의할 수도 있지만 월요일, 수요일은 아침 9시부터 계속 강의가 있어서 보통 그냥 집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이제 제가 학교에 가고 예, 이제 모나폴리스트의 문제를 잠깐 볼 텐데, 모나폴리스트의 문제는 우리가 전에 봤던 경쟁 기업의 문제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해요. 다만 이제 의사결정 방식이라든가 이런 건 뭐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생산함수 당연히 알고 있고요. 생산기술, 생산함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산 비용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나중에 뭐 레스토랑 같은 거 뭐 운영하는데 뭐 되게 훌륭한 셰프랑 결혼을 해서 예를 들면 둘이서 이제 레스토랑을 운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도 뭐 요리를 잘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재료를 투입해서 어떤 요리를 만드는지도 뭐 모르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재료비가 얼마가 드는지도 모르고 레스토랑을 운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쟁 기업의 경우에 우리가 몇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경쟁 기업은 가격, 프라이스 테이커, 가격 수용자들이고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윤을 극대화할 때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생산량을 결정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라고 한다면 기업이 추가로 얻는 수입인 마지널 레비뉴는 이제 프라이스와 같아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마지널 레비뉴가 바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고 그 가격이 경쟁 기업의 수요 곡선이 되는 거예요. 경쟁 기업은 수직선, 수평선이죠. 수평선인 수요 곡선을 갖는다.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시장에서 결정된 경쟁 기업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경우에 모든 소비자들 다 잃어버리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제품을 다른 곳에서 다 경쟁 기업들이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럼 아무도 저한테 오지 않는 거예요. 뭐 여러분 인터넷 쇼핑할 때 이렇게 가격 비교 사이트 같은 데 가보시면 가격 비교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는 사실 이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왜 어떤 기업은 좀 싸게 팔고 어떤 그 쇼핑몰은 조금 더 높은 가격을 판매할까? 우리는 퀘스천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그 경쟁 기업에서는 그런 정보의 비대칭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되게 궁금해요. 왜 어떤 기업은 심지어 막 한 10만 원짜리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 물건인데 막 3만 원 싸게 팔기도 하고 어떤 기업은 7만 원, 어떤 쇼핑몰은 막 15만 원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레인지가 되게 큰 것들이 있어요. 되게 의아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 싸게 파는 게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경쟁 기업의 문제에서는 그러한 정보의 비대칭 같은 게 없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정보의 비대칭 문제도 한번 보려고 해요. 그게 이제 나는 모르고 있는데 저쪽에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를. 그런 이제 정보의 비대칭 문제도 경제학에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쟁 시장 생각해 보면 이건 이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달러 13센트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경쟁 기업,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자신의 한계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더 판매를 했을 때, 생산해서 판매를 했을 때 추가로 얻는 수입은 바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과 같겠죠.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 혹은 판매량, 공급량이 얼마만큼인가 자신의 한계 비용입니다. 자신의 한계 비용 곡선과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 이게 바로 자신의 한계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 수입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고 모든 경쟁 기업의 자신의 한계 수입은 다 같아진 거죠. 시장 가격으로. 이게 바로 한계 수입인데 한계 수입은 모든 기업들이 다 동일해요. 경쟁 기업이니까. 시장 가격과 같습니다. 이제 독점 기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강조를 하면 독점 기업도 자신의 마지널 코스트는 있어요. 기업이니까 자신의 마지널 코스트는 있습니다. 그런데 독점 기업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자기가 유일한 공급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를 더 생산해서 판매하려고 할 때 시장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시장 가격을 결정할 테니까. 그러니까 독점 기업의 경우에는 마지널 레비뉴가 달라져요. 그래서 경쟁 기업과 독점 기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한계 수입에 있습니다. 한계 수입이 서로 달라요. 그렇겠죠, 그렇죠?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독점 기업입니다. 그 주변에 여러분이 레스토랑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나이스한 뭐라고 하고 지중해식 그리스 스타일 그리스 음식이 맛있나요?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서 프렌치 스타일 어제 산책하다 보니까 프렌치 레스토랑 좋은 게 하나 저 위에 있더라고요. 프렌치 레스토랑을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뭐 여러분도 요리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CEO예요. 뭐 CEO라고 해봐야 한 명일 테니까 하여튼 CEO예요. 대표예요. 만약에 음식 가격을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레스토랑을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 거예요. 반대로 더 많은 DC를 판매하고 싶어요. 더 많은 음식을 판매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격을 낮춰야 될 거예요. 그게 이제 독점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경쟁 기업은 그런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시장 가격 주어졌으면 그거에 따라서 그냥 자기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을 결정하면 돼요. 지금 이 오른쪽 그림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게 경쟁 기업의 의사결정 문제죠. 하지만 독점 기업은 더 많이 판매하고 싶으면 반드시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을 인상하고 싶다면 더 적은 DC를 서버해야 되겠죠. 자, 모노폴리스트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노폴리스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에 존재하는 유일한 공급자, 판매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시장을 보고 있냐면 동네에 여러분이 운영하는 프렌치 레스토랑 하나밖에 없으니까 프렌치에 대한 수요 곡선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프렌치 DC에 대한 수요 곡선을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어요. 그 수요 곡선상에서 한 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쟁 기업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시장 가격이 주어지면 나의 마지널 코스트와 비교를 해서 요점을 찾는 것이 경쟁 기업의 문제고요. 그럴 때 나의 이윤이 가장 높아지니까 독점 기업은 이렇게 프렌치 레스토랑에 프렌치 음식에 대한 프랑스 요리에 대한 수요 곡선을 여러분이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시장 수요 곡선이에요. 이건 시장 수요 곡선이 아니잖아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개별 기업들이 수요 곡선으로 인식하는 거고요. 이건 시장 수요 곡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점이 어떤 점인지 이 수요 곡선상에서 한 점을 찍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독점 기업의 의사결정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수요 곡선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수요 곡선은 여러분의 마지널 코스트와는 상관없어요. 마지널 코스트는 그 DC를 하나 추가로 서브할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수요 곡선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의 비용이라든가 어떤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럼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마지널 코스트를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시장 수요 곡선으로부터 한계 수입이라고 하는 걸 도출할 수 있어요. 마지널 레비뉴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산 기술과 생산 비용 이런 것들로부터 마지널 코스트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널 코스트와 마지널 레비뉴를 비교하면 이윤을 극대화하는 점이 여기 수요 곡선상의 어떤 점인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독점 기업이 가격을 100달러 차지를 한다면 100달러 비싸죠? 예, 100달러로 결정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얼마만큼 사람들이 수요하려고 하냐면 구입하려고 하냐면 수요량은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가격을 200달러로 인상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시장에서의 수요량은 줄어들겠죠. 1000개에서 400개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가격을 인상하면 반드시 판매량을 줄여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판매량은 수요량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400개를 판매하고 싶다면 그러면 시장 수요량인 400개만큼 만들어서 가격을 200달러로 책정하고 400개를 판매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더 많이 생산해서 남길 필요가 없잖아요. 가격을 200달러로 책정해 놓고 500개를 만들어요. 그럼 사실 100개는 쓸모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 만일 1000개를 팔고 싶다면 1000개를 생산해서 1000개를 판매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가격을 100달러로 책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분명한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상충 관계가 존재해요. 더 많이 판매하고 싶다면 가격을 인하해야 될 것이고 더 높은 가격을 차지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생산량, 판매량을 줄여야 돼요. 그게 바로 이 시장 수요 곡선이 보여주는 독점 기업한테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높은 가격에 더 많은 DC를 판매하고 싶다면 어떨까요? 200달러에 1000개를 판매하고 싶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런 점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이건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점이에요. 이런 의사결정을 프렌치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은 도달 불가능한 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수요 곡선으로부터 수입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하고요. 수입. 그 다음에 수입을 총수입이죠. 가격 곱하기 판매량, 수량. 그 다음에 총수입으로부터 한계 수입을 계산하려고 해요. 이게 바로 marginal revenue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쟁 기업의 한계 수입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지만 독점 기업의 경우에는 한계 수입을 우리가 잘 찾아봐야 됩니다. 추가로 얻는 수입. 내가 DC 하나를 더 만들어서 판매했을 때 추가로 얻는 수입이 얼마인가? 그게 바로 한계 수입이죠. 자, 우리가 두 점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100달러에 1000개를 판매하는 경우 200달러에 400개를 판매하는 경우 그 독점 기업의 문제에서는요. 그 이 두 용어를 같게 생각하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점 기업의 판매량 혹은 생산량이라고 하는 말과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혹은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수요량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격을 200달러로 책정을 하면 그러면 시장에서 400개가 판매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400개를 판매하기 위해서 200달러의 가격을 책정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컨텍스트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우리가 사실 그렇게 다른 내용은 아닌데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더 이해가 쉽기도 하고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자, 이제 수입을 한번 계산해 볼 텐데 가격이 100달러라고 한다면 그러면 1000개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1000개를 판매하고 싶으면 여러분은 독점 기업인 여러분은 가격을 100달러로 책정하시면 돼요. 그때의 수입은 바로 이 밑에 면적이 되겠죠. 100달러 곱하기 1000개 해서 얼마죠? 10만 달러인가요? 10만 달러. 그 다음에 가격을 200달러로 책정을 하면 시장에서 400개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400개를 판매하기 위해서 가격을 200달러로 책정하면 되겠죠. 그때의 수입은, 총 수입은 여기 면적이 돼요. 200 곱하기 400, 8만 달러. 200 곱하기 400, 8만 달러죠. 자, 지금 우리 경우에는 가격을 인상할 경우에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에 수입이 반드시 늘어나지 않는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수입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200에서 오히려 가격을 인하하면 예, 수입이 늘어나는 경우가 되겠죠. 물론 이건 이제 이그젬플이기 때문에 항상 뭐 이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뜻은 네, 절대 아니에요. 가격을 인상했을 때 어떤 레인지에서는 뭐 당연히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구간에서는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본 경우는 가격을 인상할 때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수입 곡선, 제가 좀 이따가 간단한 이그젬플, 조금 더 정교한 이그젬플을 통해서 독점 기업의 문제를 볼 텐데요. 여기서 이제 간단한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Sharing Flow라고 하는 게 클래리티를 만들었던 바로 그 제약회사인데 왜 교과서에서 특정 기업을 이렇게 지칭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이렇게 연구비 지원을 받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책 쓸 때 돈을 좀 받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저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고요. 쉐어링 플로우의 여러분이 CEO라고 한번 해보죠. 여러분은 이제 독점 기업입니다. 클래리틴이라고 하는 이제 알러지, 항히스타민이겠죠. 알러지 약을 개발을 했고 이 약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알러지 약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약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개발을 했고 이 약을 시장에 출시하게 되면 여러분은 상당한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시장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얼마만큼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는 것이죠. CEO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얼마만큼 생산량을 결정하고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면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래리틴에 대한 시장 수요 곡선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현실에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스마트폰을 출시를 할 때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갤럭시 예를 들면 뭐 모델이 몇 가지 나왔죠? 갤럭시 21 나왔나요? 뭐 20까지 나왔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갤럭시를 안 써서 하여튼 그 대충 알 거예요. 가격을 어느 정도 책정하면 좋을지 대충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나이스하게 모든 수량에 대해서 모든 가격에 대해서 모든 수량 이런 거 다 관계를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요 어디 구간 요 정도의 구간에서의 시장 반응 정도는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독점 기업이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는가, 그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는 것이죠. 그렇죠? 자, 클래리틴에 대한 시장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그젬플을 보기 전에 이 수요 곡선을 제가 이퀘이션으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해요. 나중에 도움이 좀 되니까. 자, 한번 보시죠. 가격을 $6로 책정을 하면 그러니까 클래리틴 필 하나에 그러니까 원 필 가격이 $6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시장에서 아무도 클래리틴을 사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게 바로 세로축의 절편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수요 곡선을 표시해 보고 싶은 거예요. 세로축의 변수는 절편 더하기 기울기 곱하기 가로축의 변수 Q죠. Q, 퀀터티 Q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이제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을 직선이니까 직선의 그래프로 나타내 볼 수 있겠죠. 하나의 이퀘이션으로. 절편 우리가 찾았어요. 절편 6입니다. 기울기만 찾으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직선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5로 책정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2억 개요. 200 millions니까 2억 개를 판매할 수 있고 여러분이 만약에 2억 개를 판매하고 싶다면 클래리틴의 하나의 가격을 $5로 책정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로 가격을 인하할 경우 3달러로 책정할 경우에 모두 6억 개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6억 개를 판매하고 싶으면 6억 개를 생산하고 싶으면 그러면 이제 가격을 $3로 정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퀘이션을 한번 찾아보면 기울기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울기가 뭐냐면 이렇게 400만큼 늘어날 때 가격은 2만큼 떨어지죠. 가격을 2만큼 떨어뜨리면 400만큼 늘어나니까 기울기는 400분의 2가 되나요? 그렇죠? 마이너스 400분의 2가 됩니다. 찾았어요. 수요 곡선의 이퀘이션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긴 하는데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잘 안 해요. 200분의 Q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Q만큼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매하고 싶은 판매량이 200이냐, 뭐 400이냐, 600이냐 여기다 대입하면 그럼 이제 그거에 대응하는 가격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요 곡선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가격을 얼마로 책정하고 싶어요? 3달러 정도로 책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시장에서 얼마를 판매할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은 가격이 얼마일 때 시장 수요량을 보여주는 하나의 관계잖아요.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걸 모나폴리스트 입장에서는 어떻게 읽으면 좋냐면 말씀드렸듯이 Q만큼을 판매하고 싶다면 가격을 얼마로 책정해야 되는가? 혹은 가격을 P만큼 책정할 경우에 나는 얼마만큼을 판매할 수 있을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퀘이션이 아까 뭐였었냐면 P는 6-200분의 1 Q였고요. 이걸 이제 P와 Q를 거꾸로 한번 써보죠. 양변에 200을 한번 곱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200P는 1200인가요? 마이너스 Q 이렇게 쓸 수 있고 뒤집어 쓰면 Q는 1200 마이너스 200P라고도 쓸 수 있어요. 이건 뭐 P와 Q를 이제 거꾸로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찾았던 식은 이거고 P와 Q를 거꾸로 쓰면 Q는 1200 마이너스 200P가 되네요. 1200 마이너스 200P.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요 곡선을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미시경제학 배우시면 이퀘이션으로 표현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Q는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P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보통 수요 곡선은 어떤 형태를 갖냐면 이 형태를 가져요. 그래서 세로축에 있는 변수가 P여서 P를 앞에 먼저 왼쪽에 쓸 것 같지만 뭐 그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보통 수요 곡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만약에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 그냥 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들이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일종의 관습 같은 거예요. 이렇게 써놓으면 마찬가지로 수요 곡선을 이퀘이션으로 표현한 건데 이걸 우리가 저도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역수요 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P와 Q를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이제 얘를 우리가 수요 함수라고 부르고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미시경제학 배우실 때 노영환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미시경제학에서 뭘 배우는지 모르니까 네. 제가 배운 걸 여러분들도 배울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완벽한 오산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의 이제 클래리틴을 생산하는 기업의 문제고요. 자, 여기가 퀀터티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가로축의 값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스예요. 그래서 이게 이 두 컬럼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수요 곡선이죠. 수요 곡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100개를 판매하고 싶다, 100개를 생산해서 100개를 판매하고 싶다, 그럼 가격을 $5 50센트로 책정을 해야 되고요. 200개를 판매하고 싶다면 가격을 $5로 책정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거꾸로 혹은 뭐 가격을 한 알에 $5를 받고 싶다면 여러분 200개만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200개까지밖에 소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을 생산하면 낭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총 수입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총 수입은 뭐냐면 이거 두 개 곱한 거죠. 그렇죠? 100 곱하기 5.5, 550, 200 곱하기 5달러에서 1000 총 수입이 되고요. 그래서 둘을 곱한 것입니다. 이걸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림에서 생각해 보시면 총 수입은 아까도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총 수입은 바로 밑에 면적이에요. 이렇게. 5달러를 차지하면 200개 생산할 수 있으니까 이게 그때 총 수입이고요. 그 다음에 4달러를 차지하면 몇 개죠? 400개인가요? 400개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 그때의 수입이고 그 다음에 3달러를 차지하면 600개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 그때의 수입이에요. 그래서 밑에 면적 쭉 따라가면서 계산한 것이 바로 토탈 레비뉴고요. 그 다음에 마지노 레비뉴 이거 이제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그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자, 마지노 레비뉴가 뭐냐면 한번 조금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뭐 이런 거는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죠. 자, 우리가 아까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걸 찾았는데 P는 6 빼기 200분의 1의 Q였고요. 그 다음에 뭐였죠? 또 하나 찾았던 게 다르게 표현하면 1200-200P 또는 Q는 1200-200P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수입은 뭐가 될까? 수입은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P 곱하기 Q잖아요. 수입이. 가격 곱하기 판매량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P 곱하기 Q를 계산을 할 때 이렇게 넣어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6 빼기 200분의 1 Q 곱하기 Q 해도 괜찮고 또는 P 곱하기 Q에 대신 P 대신 이렇게 Q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P에 1200-200P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건 이건 Q로 표현한 것이고 수입을 Q로 표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식은 Q 대신 P를 쓴 거니까 이건 이제 수입을 P로 표현한 것이죠. 가격으로.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참,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볼까요? 예, 계산을 한번 해보죠. 예. 자, 이걸 한번 사용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수입을 Q로 표현한 식인데요. 총 수입은 P 곱하기 Q고요. 6Q-200의 Q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네. 자, 이게 바로 총 수입이에요. 그러면 한계 수입은 뭐가 되냐면 한계 수입은 생산량이 하나 늘어날 때 추가로 발생하는 수입이란 말이에요. 그건 이제 미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계 수입은 총 수입을 이제 Q로 미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D 혹시 여러분 미분 잘 모르시는 분 계세요? 이거 하지 말까요? 잠깐만요. 2차식 미분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보시죠. 네, 제 생각이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질문하세요. 네,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보면 되겠지라고 하는 건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봐요. 제 생각에 여기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제 생각엔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왜 총수입을 미분하면 한계 수입이 되는가 정도일 것 같아요. 한계 수입은 하나를 더 생산할 때 발생하는 추가로 얻는 수입이니까요. 한계 수입은 총 수입을 생산량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그 Q로 미분한 것입니다. 그 생산한 거 다 판매하니까 미분한 거예요. 델타 이렇게 쓰면 되고 이제 생산량의 변화분이 아주 작을 때 리밋의 개념을 이용하게 되면 D 생산량, D 총수입이 되겠죠. 그래서 총수입을 이제 생산량에 대해서 미분하면 쉽게 우리가 한계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총수입 Q의 함수니까 그냥 이거 2차 함수고요.
이차 함수 미분하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y는 예, ax 더하기 bx 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하라라고 하면 dy dx는 예, a 더하기 2bx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계산을 우리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계 수입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q에 대해서 미분하면 6만 남고요. 2가 앞으로 내려오면 200분의 1 곱하기 2 하니까 100분의 1 q 이렇게 돼요. 이게 지금 제가 계산한 한계 수입입니다. 한계 수입은 600이 100분의 q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질문 있으세요? 뭐 문자로 주셔도 괜찮아요. 뭐 저만 볼 수 있게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그냥 질문에 대한 답만 해드리도록 할게요. 계산 결과가 뭐였죠? 한계 수입의 식이 뭐였죠? 6 마이너스 100분의 q였죠. 그렇죠? 자, 이런 관계를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한계 수입이고요. 이게 독점 기업의 marginal revenue고.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은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한번 보시면 얘가 수요 곡선이에요. 헷갈리니까 지우죠.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죠? 수요 곡선과 한계 수입 곡선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얘가 수요 곡선, 얘가 한계 수입이에요. 자, 이제 한계 수입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생산량이 잠깐만요. 100일 때 한계 수입이 6이어야 되는데 200일 때 100, 200일 때 5. 이거 약간 거꾸로 제가 한 단계씩 좀 건너뛰긴 했네요. 네, 이거 맞는데 제가 계산한 게 맞는데 얘가 한 칸씩 밑에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지금 한 칸씩 밑으로 밀려 있어서 질문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가 이제 여기가 5가 되겠죠. 5, 4, 3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네. 제가 다시 한번 맞춰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결국 뭐 똑같은 얘기여서 근데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제가 조금 생각해 볼게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볼게요. 정확히 이 표랑 똑같이 같아지도록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질문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면 뭐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네. 이거는 수업 질문이 아니긴 한데, 네. 교수님께서도 저번에 막 출석 관련 질문 모르겠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다른 계정으로 한 45분 정도를 들었는데, 네. 그걸 알아채고 이제 30분 정도 남은 시간에서 그 원래 계정으로 다시 로그인해서 들었는데, 네. 이게 인정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제가 여러분 출석을 확인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 러닝 타임, 그러니까 제가 뭐 1시간 몇 분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전체 시간에 로그인한 시간과 로그아웃한 시간이 기록에 남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그 전체 시간, 그러니까 저의 러닝 타임 강의 시간 중에서 이제 어떤 학생이 참여한 시간의 비율로 제 화면에 나타나요. 로그인 시간, 로그아웃 시간, 그 다음에 참여율. 그래서 로그인한 시간과 로그아웃한 시간이 강의 시간과 같으면 100%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못하면 뭐 잠깐 10분 들어왔으면 이제 우리가 75분 수업이니까 75분에 10 이렇게 비율로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75분에 30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그 값을 제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가할 때 그러니까 몰라요. 저는 여러분이 뭐 어떻게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75분에 30만큼 들어오면 이제 거의 그 방식을 제가 말씀드렸죠. 곱하기 2 해서 나중에 평균한 다음에 한 학기 내내 출석 좀 비율 다 평균한 다음에
예, 그걸 제가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네. 네. 저한테 연락 한번 주세요. 이메일 한번 주세요. 억울한 게 있는 학생들은 저한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함을 풀어줄 수는 없겠지만 저한테 뭐 이메일 한번 주세요. 자세한 내용과 뭐 이러이러한 사정들을 알려주시면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볼 테니까. 이거 암산했을 때는 잘 나이스하게 나왔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좀 틀리네요. 틀린 게 값이 틀린 건 아니고요. 다 맞는데 마지노럴 레비뉴가 이렇게 한 칸씩 밀리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제가 한번 해결해서 마지노럴 레비뉴가 한 칸씩 밀리지 않게. 그렇죠. 네. 아, 맞아요. 안 밀려요. 네, 맞아요. 네. 제 계산이 맞아요. 네, 암산이 맞았어요. 보시죠. 만약에 100개를 생산한다면 그렇죠. 100을 대입하면 뭐가 되겠어요? 5가 되겠죠. 한 개 수입이 안 밀려요. 네, 제가 착각했네요. 맞죠? 그렇죠? 예, 100개를 생산하면 여기 100을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한 개 수입은 5가 되고 그 다음에 200을 대입하면 그러면 여기 값이 2가 될 테니까 4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한 개 수입이야. 그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계산하는 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수요 곡선의 생김새와 한계 수입 곡선의 생김새가 되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기울기가 다르다는 거죠. 얘는 200분의 1, 얘는 100분의 1. 그리고 중간 시험 문제 유형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대체로 저는 뭐 노영환 교수님은 이렇게 막 많이 써서 막 설명하고 그 에세이 타입으로 시험 문제를 내셔서 그걸 이제 사진 찍은 다음에 업로드 하라고 작년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무조건 단답식이거나 아니면 객관식입니다. 그래서 뭐 멀티플 초이스 1, 2, 3, 4, 뭐 5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 맞는 거 하나, 틀린 거 하나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죠? 저 진위형 문제 true, false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 이런 문제 낼 거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하면 계산하는 문제 간단하게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산하는 문제에서 이 클래스에서 문제는 문제 숫자가 이렇게 중요한가요? 뭐 저도 이번 학기에 많은 과목을 강의하고 있어서 시험 문제를 많이 내지는 못할 거예요.